박완서님의 해산바가지라는 작품이에요. 볼게요. 그분의 망가진 부분이 육신보다는 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그 후였다. 우리는 그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됐다. 일단 그분이 나오고요. 우리가 있습니다. 육신보다 정신이, 그러니까 정신이 망가졌다는 거죠. 네, 그분의 정신이 망가졌대요. 처음엔 아이들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정도였다. 치매인가 보다. 그쵸?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걸 봐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 그렇죠? 저도 지금 오늘이 설날인데 집에 있다가 서울 어머님 뵙고 지금 이제 내려왔어요. 수원에.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나랑 내 동생이랑 내 동생 남편이랑 뭐 이렇게 있는데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한 번에 부른 적이 없습니다. 네, 단 한 번도. 항상 내 동생 이름을 불러요. 근데 신기한 건 내 동생을 부를 때 내 이름으로 불러. 어른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나이 먹으면 알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일이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러나 바로 가르쳐 드려도 믿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얘가 승민이에요 이렇게 알려드려도 믿질 않아. 얘가 무슨 승민이야? 승윤이지? 그러면서 이제 안 믿는 거죠. 한사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무약에 신경이 거슬렸다. 숫제, 치제도에, 이건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내버려 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기로 했다. 어쩌면 나는 그걸 계기로 그때까지도 그분이 한사코 움켜쥐고 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 은근히 기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노망을 근심하는 소리는 집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먼저 났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머님께서 조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자기가 살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이 살림 권리라는 게 뭐 얼마 사고 집안의 돈을 사용하는 뭐 그런 거죠. 오래간만에 고모님을 뵈러 온 당신 조카한테 당신 누구요? 하며 낯선 얼굴을 해서 조카를 당황하게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 소설은 항상 지칭어와 호칭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당신은 그 시어머니죠. 시어머님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건 몇 번 얘기했었는데, 당신이라는 말이 2인칭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3인칭으로 쓰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3인칭으로 쓰인 거고, 3인칭으로 쓰였을 때는 극존칭으로 쓰인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어머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당신 조카한테,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님의 조카죠. 당신 누구요? 하며 낯선 얼굴을 해서 조카를 당황하게 하더니 어찌어찌해서 그가 조카라는 걸 알아보고 나서는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아들이 둘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 계속 묻는 거죠. 아이고 대견해라. 일찍언니 농사 잘 지었구나 라고 정상적 대답을 했다. 그러나 곧 똑같은 질문을 또 한 거예요. 똑같은 덕담을 또 했어. 똑같은 질문은 한없이 되풀이됐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심해지시는 거죠. 그는 내가 애써 차려준 점심을 뜨는 둥 마는 둥 진저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그는 누구야? 그 조카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어머니의 조카. 그렇게 해서 그분이 노망났다는 소문은 그분의 친정 쪽으로부터 먼저 퍼졌다. 자, 밑에는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결국 그 얘기예요. 이제 치매에 걸려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략. 자, 중략이 나올 때 장면을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윗장면 하나를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뭐야?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시어머니의 치매는 갈수록 심해지고 그에 따라 나의 피로와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도 커집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이 되어 나는 시어머니를 시설에 맡기고자 하고 남편과 함께 시설을 찾아 한 시골 마을을 찾아갑니다.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달랄까요? 당신 시장하오? 아니요, 당신 술 안주하게요. 안주는 무슨? 나는 주인을 찾아 가게 터 뒤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아마 요게 이제 이 여자분이 이야기한 거고, 이게 남자분이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여자분이고 이게 남자분. 나는, 자, 1인칭입니다. 그죠? 1인칭이에요. 이 여자분이야. 주인을 찾아 가게 터 뒤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 데에 초가가 보였다. 초가 지붕이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바가지? 자, 여러분,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가 지금 위에 걸 말하는 거야, 아래 걸 말하는 거야?
이런 것조차 생각을 안 하고 읽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이건 그냥 뭔가 글을 읽고 있는 게 아니야. 글자를 읽고 있는 거지. 소설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예. 사실 이거 아까 이것도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야 될까 이것도 사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가 말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게 지금 여자가 한 말이에요. 이게 나가 한 말이야. 해산바가지 남편이 멍청하게 부렸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겠죠. 그죠? 이게 멍청하게 부른 거잖아. 해산바가지. 그래요, 해산바가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귀어오는 걸 느꼈다. 내가 첫애를 뵀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여러분은 해산바가지가 뭔지를 절대 모릅니다. 왜냐면 나도 모르거든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파악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산바가지가 뭐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네? 해산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 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거예요. 이게 해산바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해산을 할 때 해산은 뭔지 알죠? 아이를 낳을 때죠. 해산을 할 때 이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가 태어난 어떤 기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어난 것에 맞춰서 새 바가지를 마련을 해가지고 그걸로 국밥집을 미역도 빨고 쌀도 씻고 이렇게 하는 그 바가지를 해산바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후한갑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다.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놓았다. 또 손수 장에나가 보얀 젖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을 때를 지금 회상을 하고 있어요. 뭘 보고? 박을 보고요. 이 박을 보고 해산 바가지를 떠올린 거고 그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니까 자기가 해산을 할 때 시어머님이 해산 바가지를 구해오고 했던 그때가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낳은 첫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다. 자, 여러분 이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 중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최수종 씨랑 김희애 씨가 나오는데 요즘 친구들은 누군지도 모를걸? 요새 그 거란 고려 거란 전쟁인가? 그거 드라마에도 나오시는데 최수종 씨. 김희애 씨는 그 부부의 세계에 나오셨죠. 네, 아무튼 그 두 분이 이제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둘이 쌍둥이야. 쌍둥이 남매인데 그 어머님이 아들을 엄청 이뻐하고 딸은 엄청 구박을 해요. 네,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야. 근데 이게 드라마로 나왔다는 건 그 당시를 대표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딸은 대학도 안 보냈어요. 네, 남자애 공부시킨다고 대학 보내고 여자애는 대학도 안 보내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직시키고 대학 간다고 하면 막 혼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옛날에.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딸이야? 그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눈치를 줍니다. 예, 구박하고 막 눈치 주고 이랬어요. 그땐 그랬어.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의 소설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옛날 소설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내가 낳은 첫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기는 거예요. 쫄리는 거야. 왜? 어머니가 지금 막 애 낳기 전부터 막 해산 바가지도 구해오고 막 사발도 사가다 막 신령하게 막 경건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아들을 낳기를 기대했을 텐데 딸을 낳은 거야. 그래서 쫄리는 거지.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경건하게 하시는 것은 아마도 손자를 기다리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쫄린 거지. 그러나 퇴원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2개의 해산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걸 읽으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을 텐데 저는 이걸 느끼면서 감동을 느끼거든요.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엔 이런 게 일반적이지가 않았거든요. 예.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 했고 대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하는 3, 7일 동안에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딸을 넷을 낳았네요. 4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어.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나를 동정했어요. 아이고 넷째도 딸이래요 이러면서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을 낳아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가 없어. 어머니뿐만 아니고 이때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뭐 얘기잖아. 의사나 간호사도 나를 동정했다고.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죠. 예, 남녀 평등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어요? 이 얘기를 지금 서술자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설에 가고 있는데 가는 중간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 보시면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야.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어. 그러니 그분의 여생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 시설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여생을 보내면 안 돼. 깨달은 거야.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죠? 반성했어 지금.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어 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있지도 않은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서 있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요즘은 이제 요양원 같은 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나이 들면 치매 걸리시거나 이런 분들도 요양원에서 잘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케어를 해준다고 하죠.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잘 지내시도록 돌봐드린단 말이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요양원이 많아진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어떤 뭐 교회나 그런 단체에서 하는 기도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그런 시설이 있긴 했는데 가면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니까 자꾸 헛소리하고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귀 들었다 이러면서 자꾸 막 등 막 때리면서 기도하고 뭐 그런 걸 시켰어요. 당연히 이제 대우도 좋지 않고 막대하고 이런 일도 많이 좀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다시 모시고 오는 거야 집으로.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이건 이제 뭐냐면
그전에는 땀을 흘렸다는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거고, 이건 뭐냐면 뭘까? 이게 내리막길이라서 땀을 안 흘리는 걸까? 뭘 의미하는 거야?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심리적인 좀 그런 거부감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가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모시고 가겠죠. 뭐 부인이 하도 막 난리 치니까. 근데 이제 다시 모시고 가자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지. 네. 그래서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쓰지 않아요. 이런 문장들을 소설가가 그냥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눈치를 채야 돼. 이런 의도들을. 소설은 그게 어렵습니다. 의도를 파악하는 게. 시어머님은 그 외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밑에는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뭐 이렇게 뭐 잘 지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장면이 하나 나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서 장면이 또 하나 나뉠 수 있어요. 회상, 네, 회상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에서 여기서도 회상이 끝나는 부분이죠. 여기가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장면을 하나, 둘, 셋, 넷 정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을 좀 요약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대충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요거 멈춰 놓으시고 좀 써두세요. 쓰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자. 1번부터. 자, A와 B의 서술상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A와 B가 뭔데? A는 여기네요. 일단 보면은 좀 요약적 서술이 돼 있고요. 요약적 서술 뭔지 알죠? 많은 시간을 몇 문장으로 요약해서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조카한테 당신 누구? 이 당신 누구는 시어머니가 한 말일 텐데 따옴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대화가 없이 간접 인용이 쓰였다는 거. 간접 인용. 그죠? 따옴표가 없어요. 간접 인용 쓰였어요. 뒤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직접 인용이 쓰였네요. 그쵸? 대화가 직접 제시가 돼 있죠. 직접 인용. 여기도 마찬가지. 네, 그거 물어볼 것 같은데 어딨냐? 이거네. 그죠? 5번이죠? 네,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봐봐요. 이게 여기를 보는 순간, 그죠? 여기를 보면서 이미 알잖아. 그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서술상의 특징을 물었잖아요. 물론 니네가 이걸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찾으려고 노력조차 안 해.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서술상 특징 같은 경우는 보면서 이건 이렇네, 이건 이렇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간접 인용 쓰였네. 그러니까 간접 인용이 쓰인 건 좀 독특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지? 요약적 제시. 요약적 제시가 쓰였네. 간접 인용도 쓰였네. 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를 봤더니 이건 뭐 거의 그거겠다. 봤더니 5번이 답이죠. 그죠? 이러면 되게 쉽잖아. 그죠? 그러니까 뭘 낼지를, 이 사람이 지금 뭘 내겠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1번을 읽어보고 맞냐 틀리냐 따지고 2번 읽어보고 맞냐 따지고 이렇게 하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물론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또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 지금 적절한 것을 물었잖아요. 그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3, 4, 5를 따져보 가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적절한 것은 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낸다는 뜻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는 적절한 게 4개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이 위에서 적절한 거 4개를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를 끼워 넣는 건데, 적절한 것을 묻는다는 건 위에서 적절한 거 1개만 낸다는 거잖아. 제일 중요한 걸 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 적절한 거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시어머니는 나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사실에 더 기뻐했다. 더 기뻐하진 않았죠?
뭐 더 기뻐할 이유도 없고요. 그때는 더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이건 X네요. 시어머니의 조카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아니죠. 아닙니다. 나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수발이 육체적 측면보다 정신적 측면에서 더 힘들어했다. 요거 맞아요. 어디 있더라? 아이씨, 자꾸 D를 눌러. 정신적 측면에서 더 힘들었다.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네. 남들은 몇 년씩 똥오줌 싸는 노인도 있는데 그만하면 곱게 난 망령이라고 나를 위로해서 남들이 나는 달달 볶이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필요했다. 따라리 똥오줌 치는 게 덜 지겨울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정신적으로.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나가 보기에 밑줄 친 잘못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을 뉘우쳤는데 왜 그런 잘못을 하게 되었는가? 이거네요, 그죠? 나는 하마터면 잘못을 저지를 뻔했죠. 왜 잘못을 저지를 뻔했어요?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출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으니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겁니다. 이 문장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쓰세요. 난 안 써도 되잖아, 그지?